요거 어떤 그 사이트에 어떤 사람이 그 상담 글을 올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 오늘 주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시세가 지금 2억짜리 아파트예요. 근데 지금 전세를 8천에 지금 살고 있어요. 경기도인데 되게 싸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싸게 아마 그 세를 준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이 지금 얼마에 잡혔냐면 1억 4천이 좀 일단 돼 있고 채권 최고액이 1억 6,800 이렇게 이제 좀 설정이 되어 있는 그 집이죠. 뭐가 잡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저당권이 지금 잡힌 거죠. 그리고 가압류가 6,500이 좀 잡혀 있어요. 그럼 순서로 말하면 순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일 먼저 뭐가 돼 있을까요? 권리관계가. 그렇죠. 이제 근저당이 제일 먼저 있었을 거예요. 임대차가 있는 집에 대출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깨끗한 집에 저당이 잡힌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르는 게 아니고 한번 한번 유출 한번 해봐요. 가압류가 들어왔겠어요? 아니면 전세가 들어왔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가 됐겠죠. 임대차. 그 이제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했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뭐 했겠어요? 인도 받았겠죠? 확정일자도 받았을 것이고요. 라고 치고, 그리고 이후에 뭐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가압류가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이런 형태의 집인데 경매에 넘어온 거예요. 경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 집에 전세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죠. 근데 이 친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뭐를 몰라서 들어가냐면 경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이제 되는 거냐면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방법이 제일 옳은 건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낙찰이 되면 뭐 조금 남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세가 2억 정도 된다 그랬죠. 보통 경매에서 이게 매각이 되면 대충 따졌을 때 얼마 정도? 뭐 1억 6천 정도, 5천에서 6천 정도 낙찰이 되면 지금 여기서 웬만큼 다 받아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받아봐야 한 1,000만 원 뭐 이 정도, 1,000, 2,000 이 정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 남는 것을 가지고 전세 빚을 갚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8천만 원을 지금 전세 보증금을 내는데 그것도 다 자기 돈으로 낸 게 아니라 얼마를 대출을 받아서 냈어요. 4천. 그러니까 4천은 자기 돈이고 4천은 대출 받은 거죠. 근데 내가 배당을 1,000만 원을 받아서 이거를 갚고, 그러니까 은행빚 4천만에서 1,000만 원을 갚고 자기는 뭘 한다는 거예요? 개인회생을 한다는 거야. 그죠? 안타깝죠?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현재 그 와이프가 아기를 갖고 있어요. 임신 상태예요. 쫓겨나야 될 상황이라고.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그렇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 예쁘고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해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실한 사람하고 해봐야 안 돼. 아무리 성실하면 뭐해? 그렇잖아. 이런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사례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경매가 진행이 되면 이 신문 그 스크랩한 건데 경매가 진행이 되면 열에 80%, 열에 한 8명 정도는 보증금을 떼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이제 임대차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많이 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증금을 떼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을 이제 경매에서 해야 되는 건데, 자, 요건 이제 판결문 하나를 좀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요건 이제 구체적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갑이 아파트를 매수한 상태에서 중개업자 을이 갑과 병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자가 을이 있고요. 이제 중개업자가 있고 이렇게 쓰는 건 제가 중개업자입니다. 그리고 갑이 아파트를 매수한 상태에서 그럼 갑이 이제 매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병 사이에 임대차 계약, 이 둘이 지금 뭐를 이렇게 했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중개업자 을이 지금 뭘 하는 과정이냐면 중개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하는 특약을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요 둘이 임대차 하면서 이제 그 임대차 계약 특약에다가 뭐를 설정해 주기로 했죠. 지금 전세권 설정을 해주기로 좀 특약을 이제 지금 한 거예요. 그렇게 하였는데
병이 을의 권고에 따라 전세권 설정 대신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전세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물권 설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정을 했는데 그거를 약정을 위반을 하고 뭘 하라고 이제 대신 이렇게 한 거냐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춰도 된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대항 요건에다가 뭘 갖췄다는 거예요? 확정일자를 갖춰서 이제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문제가 생겼냐면 같은 날 갑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정새마을금고 앞으로 뭐가 됐다는 거죠?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된 날과 동일한 날에 이 해당 그 어떤 이제 주택이 있었다고 치면 정이라고 하는 금고에서 여기다 뭘 잡은 거예요? 근저당권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날과 그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요 날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이제 생겼죠. 저당권에도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례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근저당권의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기나요? 우리가 이제 시점. 언제 9시? 그날 저당권이 설정된 그날 9시 이후.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그게 3시에 들어갔다면 3시부터 생기는 거 맞죠? 9시에 설정됐으면 9시가 되는 거고. 근데 대항 요건하고 이제 확정일자를 갖췄다라고 했을 때 이 대항 요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를 했다는 뜻이에요? 전입신고. 그러니까 이날과 이날이 우선 변제 발생되는 요 날과 요 날이 같은 날이라고 하면 이 전입신고에 대한 효력이 언제 생겨요? 다음날 0시. 다음날 0시. 그러면 다음 날부터 말하자면 어떤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순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순위가 얘가 선순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전세권 설정을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전세권을 설정을 만약에 했다면 전세권에 기한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겨요? 그날 즉시 생기는 거지. 그럼 만약에 얘가 먼저 들어갔다고 하면 저당권보다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선순위가 되는 건데 하루 차이로 순위가 밀려버리는 지금 상황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뭐를 신청을 했겠어요? 이미 경매. 그죠? 새마을금고에서 경매 집어넣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보증금 다 받은 게 아니고 일부만 배당받은 사례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사례하고 우리 앞에서 본 사례하고의 차이점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그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뭐만 지금 해놓은 상태냐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요 얘기는 없지만 그렇게 지금 되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 판례 보여드렸던 요 사례에서는 이 문구가 지금 나와 있네요. 여기 어디 있죠? 전세권.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물권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권리로 말한다고 하면 물권과 채권의 얘기가 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 그 주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권리 중에서도 물권과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일지라 하더라도 이제 뭐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돌다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 해야죠. 근데 돌다리 있으면 가능하나 안 걷는 게 좋겠죠. 그죠? 뭐 평평한 길 가는 게 나으니까.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 좀 표 하나 좀 보여드려야 될 게 있는데. 최근 그 5년간 중개사고 관련해서 공제금 지급 현황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는데 1년에 공제사고에서 발생되어지는 건수가 137건에서부터 2012년도에 260건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중개업자들이 공제를 가입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고가 이렇게 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자동차 이렇게 그 사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사고 나면 100% 다 보험 처리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러면 뭐 그 경미하다고 생각하면 보험 처리 안 하고 어떻게 하죠?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배상하고 합의하고 뭐 이렇게 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제사고 건수로 넘어가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모든 건수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중개사고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고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예측하고 일부러 이제 사고를 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얘기할 거 없고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죠? 과실에 의한 사고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직전 연도를 보면 과실에 의한 사고가 160건, 그죠? 그리고 이제 고의에 의한 사고 100건. 이 과실에 의한 사고는 어떤 의미예요? 중개업자가 잘 모르고 했다라는 뜻이죠. 그죠? 네, 잘 모르고. 그러니까 실제로 전문 이제 직업 전문 자격사라고 볼 수 있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들도 이와 같이 사고를 잘 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고들이 전부 뭐하고 귀결이 되냐면 이 경매하고 귀결이 됩니다. 모든 그 사고가 다 최종적으로 이제 경매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앞으로 중개업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경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